대한민국은 국방력으로는 한 5위 정도. 자꾸 뭐 국방하냐, 핵도 없는데 아닙니다. 진짜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 우리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나라 말기 이전까지 중국이 원탑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독자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잖아요. 중국의 일부가 된 적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상이 결과적으로 K-파워의 원천이 된 거예요. 만약에 통일한다면 진짜 엄청난 잠재력을 더 키울 수 있다. 핵이 있잖아. 그럼 지금도 5위인데 핵무기를 가진 대한민국이 탄생할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위예요.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클래스의 MC를 맡은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올라온 사랑밖에 모르는 남자 힘의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에서 온 7년차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온 올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조한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1부에서 한국 군사력, 무기 얘기했는데 이번 2부는 퀴즈부터 또 시작하려고 해요. 실패하면 나가야 돼요. 네네네. 네, 근데 부담 갖지 마요.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제일 많이 돈 쓰는 나라들 1, 2, 3, 탑 3. 미국. 미국. 먼저 했어요. 에이, 중국. 그러면 마지막. 지금 기회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 남한. 땡! 가시면 됩니다. 러시아. 공부 많이 안 했네요, 저. 아니. 그런데 제의를 좀 옹호해주면 네. 원래는 3위가 아니었어요. 아, 진짜요? 전쟁 때문에. 전세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전쟁 때문에. 지금 전시경제잖아. 근데 세 나라 3위 아니었다면 3위가 원래 누구였어요? 인도, 일본,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쪽들이 엎치락뒤치락 좀 하죠. 오, 근데 러시아가 완전 올라왔어요. 예, 러시아는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한국도 10위에서 왔다 갔다 하죠. 국방비는. 일본이 우리보다 같거나 조금 더 써요. 근데 이 세 나라가 군사비 쓰는 돈이 나머지 나라들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그렇게 하는데. 말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1위고 시원하게. 나머지 9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쳐도 미국보다 약간 덜해요. 진짜 그렇게 많이 쓰는 우리 거예요? 돈 너무 많이 씁니다. 와. 중국이 국방비를 숨긴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도 그렇게 중국이 날고 긴다고 그래도 대략 미국 국방비의 3분의 1 정도. 아유, 근데 이렇게 군사력 돈 많이 쓰고 있는 세 나라 엮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예. 그거 과장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국방력으로는 한 5위 정도. 왜 자꾸 뭐 국방하냐. 핵도 없는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올야가 40미카를 갖고 다녀요. 긴 걸. 그럼 남들이 올야를 못 때리겠죠. 근데 올야가 40미카를 막 사람 찌르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는 거지. 그거예요. 그냥 들고만 있는. 남들이 나를 못 건드리게 하는 거지 내가 이걸 선제적으로 못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등치를 봐서는 의길 씨가 제이 제압할 것 같아요. 근데 제압해, 제이가 지금 여기 권총을 가지고 있어 하나. 역시 미국 사람. 써. 근데 제이가 권총을 막 쏘고 다니면 그 바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기 전에는 쓸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못 건드리죠. 그러니까 미국의 총기 용어자 대부분 다 자기 보호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는 사람들은 잡혀가는 거죠. 먼저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이가 권총 차고 다닌다고 해서 동네에서 제일 힘센 사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핵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핵무기는 1945년 8월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썼던 리틀보이, 펜넨 이 두 가지가 다예요. 이스라엘이 욤키프르 전쟁 때 74년에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쓰려고 했어요. 진짜 마지막 수단으로. 그때는 북쪽에서 시리아군이 골란공원을 뚫으려고 했고 남쪽에서는 이스라엘 탱크부대가 괴멸됐거든요. 그때 끝날 뻔했어요.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서 그때 쓰려고 했어요. 항공기에 장착하려고 했더니 거의 정설이에요. 그때는 아니 우리 같으면 있으면 안 쓰겠어요? 죽는이 쓰는 거지. 그렇죠. 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먼저는 못 쓰죠. 지금 푸틴이 저렇게 코피 터지고 모스크바까지 화염에 휩싸여도 못 쓰잖아요. 트럼프 이란이 막 모기때로 난리치지만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국력 그다음에 뭐 지속 가능성, 무기 보유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은 5위 맞다. 꽤 세다. 근데 그 진짜 강대국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우리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위치 자체. 그러니까 국방력으로 1, 2, 4위, 3, 4위 하면 보통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을 들어요. 이거 말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우리 생존하는 것 자체가 조금 대단한 것 같고요. 지금은 미일 중러죠. 그렇지만 수천 년 동안 중국이 원탑이었죠. 중세, 청나라 이전까지. 청나라 말기 이전까지 중국이 원탑이에요. 당나라 시대는 중국이 세계 GDP의 50%예요. 50%.
와. 60%라는 소리도 있어요. 아 진짜 그 정도로 앞서가. 그런데 한 번도 독자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잖아요. 맞아. 중국의 일부가 된 적이 없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네. 미국 겨우 250년이잖아요. 역사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거대 문명 옆에서 독자성을 유지하고 독자 문자 알파벳이 있잖아요. 독자 알파벳이 있는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아, 그렇죠. 그 폴란드는 또 알파벳이 원천이죠. 네. 이 알파벳. 네. 영국도 알파벳. 그렇죠. 네. 유럽은 다 알파벳이에요. 네. 키릴 문자도 그리스 문자 몇 개 안 된다고요. 우리 문자를 가지고 있다고요. 문자를. 이 작은 나라에서. 오. K-파워의 시대는 이제 제가 보기엔 시작이다. 자, 그러면 질문부터 드릴게요. 그 위치 얘기했는데 이 위치는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근데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지리적으로 최고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요? 이태리 지도 부츠죠. 비슷하죠. 한반도처럼 반도잖아요. 이탈리아. 네네, 반도. 로마, 대단했죠. 그리스. 오. 여기도 반도잖아요. 맞네요. 반도죠? 오, 반도. 그래서 반도체? 오, 괜찮았어. 자, 지금부터 이제 반도라고 하는 건 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양의 문명을 지배할 수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네. 대륙의 문명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륙에 있든 해양에 있든 아주 극내륙과 아주 해양에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교 국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리는 그냥 지나가고 끝나잖아요. 여러분 다리 위에서 밥 사 먹어요? 다리 위에서 잠자요? 캠핑해요?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허브 국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허브인 거죠. 여기서 대륙과 해양의 문명이 모이는 거죠. 근데 허브가 긍정적인 거지 않나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브릿지는 부정적인 개념인 거고 허브는 긍정적인 개념인 거죠. 문명의 풀이 되는 거죠. 문명의 용광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근대 이전까지는 대륙의 영향을 받았죠. 중화 한자 문명권, 유교 문명권, 불교 이게 다 중국에서 들어왔죠. 우리를 거쳐서 일본으로 간 거죠. 자, 이게 바로 대륙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드디어 르네상스 이후에 해양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해양, 이제 바다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근대 이후에는 일제 강점이라는 아픈 역사도 있었죠. 그 다음에 미국의 스탠다드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바로. 우리가 미제국주의 농반점 얘기하지만 미국이 바로 근대 1차, 2차 세계대전의 세계의 표준입니다. 영국에서 영어가 나왔죠. 뭐 안 들려, 뭐라고? 네, 맞아요. 영국의 문화가 유럽의 문화가 그대로 이식된 게 사실은 미국인 거잖아요. 미국이라는 뉴월드, 신세계에서 유럽에는 없던 전통에 얽매여 있던 유럽과 다르게 새로운 창조의 문화가 아메리카라고 하는 하드웨어. 얼마나 좋아. 땅 넓어. 모든 거 다 있어. 사람은 별로 안 살아. 인디언들한테 못된 짓 한 거 반성하는지 모르겠네. 원주민 죄송합니다. 죄송해야죠. 그러나 역사라는 건 냉혹하니까 진짜로. 소수로 몰락할 수밖에 없죠. 르네상스 이후에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해양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륙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그게 이제 전통적인 중국이었다면 그 핵심은 몽고잖아요. 몽골, 징기스칸. 거의 유럽까지 갔잖아요. 폴란드 근처까지 갔어요. 우크라이나까지. 키예프까지, 키이우까지. 거기 다 지배했어요, 거기까지. 그러나 이제 해양 시대가 오면서 영국이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영국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류로 시작을 했죠,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했잖아요. 그렇죠. 식민지였어요. 미국은 영국이죠. 미국은 영국이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지배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미국도 지금 해양을 지배하잖아요. 미 본토만 지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이 해양을 지배하면서 멀러주의, 멀러 독트린, 1827년 오제 대통령. 우리는 미국에 살 거야. 이게 깨진 게 1차, 2차 세계대전이고 미국은 필연적으로 이제 글로벌의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바로 해양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폴란드가 해가 너무 부족한데 위에만 조금 그래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양 패권의 영역에 좋든 싫든 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 건 바로 이 해양 세력권에 편입이 됐기 때문이에요. 대륙 세력권은 근대의 공산주의가 돼버렸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됐잖아요. 이 표준을 따라간 북한은 몰락한 거고 패배한 거고 우리는 미국 스탠다드에 좋든 싫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륙의 정체성과 해양의 정체성이 결합이 돼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독창적인 대한민국, 한반도, 조선반도의 문화적, 경제적, 민족적, 역사적 정체성이 융합이 된 거예요. 멜팅폿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상이 결과적으로 K-파워의 원천이 된 거예요.
우리 자체 대륙, 해양이 융합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DNA는 대륙의 정체성과 해양의 정체성이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치는 진짜 위험한 것보다 엄청 좋은 위험해요. 위치인 거죠. 위험한데 그 위험을 극복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극추운데 문명이 발달하기 어렵죠. 하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발달을 왜 해? 야자수다 먹고 서핑하면 되는데.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챌린지 앤 리스판스. 적당한 도전과 응전이 있어야 된다. 도전이 너무 크면 그냥 이걸로 짓고 살아야 돼. 표범 잡아먹고 바다 표범. 그 다음에 도전이 너무 없어. 그럼 하와이야. 그냥 수천 년 왕국을 했지만 미국에 먹혀. 근데 적당한 도전이 있고 이 응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바로 챌린지 앤 리스판스예요. 일부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렇죠. 그런 거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그런 적당한 거예요. 위기. 위기가 없으면 극복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또 수없는 침략의 땅이 돼요. 그러면 많은 희생이 있지만 여기서 문화가 섞여요. 그러니까 반도의 지정학, 거대한 문명권의 외곽에 또 거대한 해양 문명권의 또 진입로에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대한민국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창조적으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도 긴장인 거죠. 왜 이 작은 나라가 글로벌 국방 5위로 가야 되느냐.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 마음속의 DNA는 이제 북한이 아니라 잠재적 위협, 임진왜란, 일제강점, 청나라, 당나라, 몽골 끝없는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겨요. 고려 거란 전쟁, 고려가 이기잖아요. 거란 망한 게 고려 때문이에요. 거란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알아요?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 알아요? 네. 캐세이가 거란이라는 뜻이에요. 아 원래 옛날에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기탄, 거란. 러시아는 지금도 기타이라고요. 폴란드에 중국 뭐라고 그래요? 힘을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기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서는 거란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캐세이 퍼시픽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면 당나라 당태종 제일 위대한 왕이라고 그러는 또 여기 침략했다 눈에 초살 맞고 가지. 수나라 그 위대한 나라가 을지문덕한테 정말 수장당해서 끝나고 끝없이 거기다 또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긴 역사가 있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극복하잖아요. 일제강점도 당하지만 또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는 DNA는 뭐냐면은 거대한 세력이 언젠가 우리를 넘볼 수 있다. 적어도 그 나라를 이기진 못하지만 왔을 때는 팔 하나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당태종 유언이 거기는 건들지 마라. 유언이에요 실제로. 자기 눈에 활라놓고 갔으니까. 그 범람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다 똑같아요.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고 황하 문명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투 문명도 마찬가지인 거고 인더스 강도 마찬가지예요. 인더스 문명도. 그러니까 모든 문명이 강을 깨고 있죠. 강이 가만히 있나요? 범람을 하거든요. 그 도전은 극복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북쪽에 북한이 있어서 대륙이랑 막았잖아요. 그래서 통일 얘기 있잖아요. 만약에 통일한다면 진짜 엄청난 잠재력을 더 키울 수 있다. 대한민국 한반도 자체. 일단 어떻게 통일이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생태계는 역사적 생태계는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북쪽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긴 시간 동안 대륙의 정체성을 말했잖아요. 지금 섬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섬 같은. 지금 제주도에서 오셨죠? 네, 맞습니다. 제주도에서 해외 나갈 때 비행기 타야 되죠. 배 타거나.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우리라니까 제주도가 다른 나라 같네요. 육지도 마찬가지죠. 네, 육지도 마찬가지죠. 육지도 대륙인데 북한이라는 미싱 링크가 존재하잖아요. 백두산 가려면 서울에서 출발하면 북한이 아무리 열악해도 한나절이면 가요. 지금 어떻게 돼요? 연변 쪽 가서 2, 3일 걸리잖아요. 지금 해외 교역의 98, 9%는 선박이에요. 비행기 아니면. 기차로는 트럭으로는 못해요. 못 가죠. 그러니까 대륙의 정체성, 수출로 먹거나 사는 나라고 그 수출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인데 다 배로 가잖아요. 근데 기차로, 컨테이너로 간다고 그래봐요. 베이징까지 기차로 가면 하루인가 24시간이면 가요. 지금 단둥까지, 신의주 건너편까지 고속철이 들어와 있거든요. 베이징까지. 북한만 연결하면 서울역에서 반나절이면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시베리아 극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유럽까지, 스페인까지 기차로 갈 수 있어요. 지금 맞아요, 유럽은 맞아요. 다 기차의 천국이죠? 네. 폴란드 다 연결돼 있죠? 와, 진짜 좋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다 배로 가잖아요.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세계 5위의 방산 대국이 된 이유도 있고 북한이 행국이 만든 이유도 있지만 북한은 무려 10년을 군대 갑니다. 10년. 청춘이 없어요. 10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군대 안 갔죠? 미국에서 군대 간다는 거 신경도 안 쓰죠? 가고 싶은 애들만 가고. 그 누구 갔나 보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저도 대학 들어갈 때 빨리 군대 문제 해결하자. 손흥민도 군대 문제 해결해야 됐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야구 선수 박찬호도 군대 문제 해결이 되는 거고 지금. 예? 이게 모든 젊은이들의 우리 그냥 북한은 10년.
이걸 비용으로 생각해봐. 상상도 안 그 돼요. 젊음이 없어지는. 젊음이 그러니까 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폴란드도 징병제 아니죠, 모병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올려 있는 친구들 군대 가는 거 고민 안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맞아요. 한 번도 한 들어본 번도 안 하잖아요. 여기는 젊은 대학 들어가면 군대 먼저. 유학 가야 돼. 군대 먼저. 늘 신경 쓰는 거죠. 그 18개월을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북한은 10년이에요. 훨씬 더 그럼 크게 여기서 되네. 끝나는 거예요. 북한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뭐 배워요? 김정은 만세, 수령동지 만세 이걸 배우고 온단 말이에요. 이 비용을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통 18개월 비용을 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 때 얼마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틀린 거예요. 그 창이 있어. 내 인생의 인생의 계획. 그것도 희생이 되니까 포함해야 됩니다. 시간도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용. 근데 통일하면 이런 그럴 거 필요가 없잖아요.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면 되잖아요. 네. 대륙의 정체성이 생겨요. 적정 군사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약해지느냐? 더 강해져요. 하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죠. 인구는 북한이 2,600만, 네. 우리가 5,200만이거든요. 그럼 규모의 경제가 생겨요. 지금은 5,200만보다 규모의 경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북한은 평균 연령이 더 낮아요. 오, 우리가 필요한 젊은 젊은이가 층. 훨씬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올라 피터가 여기 왜 와 있어요? The Attraction of Korea죠. 너무 매력 있어서. 매력이 있어서. 엄마가 가라고 막 두들겨 팬 거 아니죠? 한국 가. 좋아서 온 거죠? 네, 좋아서 그렇죠. 왔어요. 예. 네. 자, 세계가 코리아, 한국을 지금 매력적으로 느끼죠? 너무 엄청. 아, 그게 사실이잖아요. 너무 핫해요. 국가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본인은 못 느끼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6.25의 전쟁의 기억, 그 전쟁의 냉전의 기억. 의길 씨 교련복 입었나? 저는 교류복 안 입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군복을 입었어요. 교련복이 진짜요? 군복이에요. 고등학생이 군복을 입고 목청을 들고 행진을 했어요. 여학생들은 군복 입고 간호하는 거예요. 간호복. 필요하는 거 연습하고. 그 냉전의 추억, 그 다음에 항상 전쟁에 대한 위협. 지금 폴란드는 좀 위험하니까 러시아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미 본토 누가 침공해 온다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우리 무조건 이기겠다고. 그런 불안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 불안, 언젠가 전쟁이라는 불안을 안고 산 거예요. 제주도에 살아도 불안은 있죠. 한국인이라면 다 있죠. 다 있죠. 네. 거대한 불안. 그리고 한도 있지 않을까요? 한? 한도 있죠. 그 슬픈 여러 가지 서로 죽이고 죽었던 한. 그 다음에 적이잖아요, 적. 그러니까 적에 대한 증오를 배웠다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격리할 때 멸공이었어요. 공산주의를 박멸시킨다. 아 진짜. extermination. 그 정도로. 그런 식으로 배웠다고. 필승, 빅토리, 반공. 고등학생이 격리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구호가 학교에 써 있었어. 반공, 필승, 멸공.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방공 포스터 같은 거나 뭐 이제 삐라 이런 삐라. 거 이런 걸 삐라가 많이 했지. 뭐예요? 전단. 이제 전단.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뭐라 선전, 그러지? 선전. 여러분 행복하세요. 뭐 이런 전단 이런. 리플렛. 근데 네. 한국에서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적이다. 증오. 그럼 뭐예요? 이게 분단 체제라는 게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같은 한국인들도 어서 째려봐. 너 우파지? 너 좌파지? 한민족이라는 마음 그런 것도 배우긴 하지만 한민족이지만 지금 적이다라는 게 있어서 되게 뭔가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혼란이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멜팅 폿이잖아요. 흑인, 백인, 아시안, 히스패닉.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잖아요.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인종차별 얘기하면 그날로 끝나잖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다르면 어서 수염을 길러? 나하고 달라? 이런 문화. 차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바로 적대의식.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중이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획일성, 말 한마디로 하면 일사불란한. 서로 다르면 이제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이가 아니라 차별. discrimination. 디퍼런스가 아니라 이게 차이가 차별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증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분단 때문에 더 분단으로 인한 심해지고. 거대한 비용인 거죠, 이게 다. 지금 이 분단으로 인한 비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을 볼까요?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저기서는 남한 드라마 보면 심하면 처형이에요. 3명이 지금 독재를 해요, 수십 년 동안. 인민들이 지금도 배급체제 굶는 사람이 있어요. 굶어 죽어요, 지금도. 자유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저거 그거랑 저 그거 아니에요.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오히려. 저건 민주주의 중에서 최악이에요. 항상 거의 꼴찌예요, 인권이. 10년 동안 군대에 끌려가서 농사짓고 김정은 만세를 매일매일 학습을 해야 되는 저 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의 고통은, 저 눈물은. 이게 다 뭐 때문에? 분단 때문에. 분단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진 한민족의 우리 형제들이 왜 저렇게 세계에서 비호선을 받는 독재체제에 살고 있느냐. 김정은이 왜 먹고 사느냐. 분단 때문이에요. 분단을 팔아서 지금 지 독재체제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단이 없어지면 통일하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돈도 돈이지만 다른 손해가 훨씬 덜 될 건데 한국이 무조건 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조금 반가운 소식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 보면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5등이에요. 왜? 미, 일, 중, 너가 옆에 있잖아요. 중국 14억, 러시아 1억 4천, 일본 1억 2천,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5등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계가 있죠. 그렇죠. 이게 사실 오늘의 우리를 만든 힘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 통일이 되면 이 네 나라를 봅시다. 자, 중국을 먼저 가볼까요? 중국이 우리 통일되는 거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안 바랄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왜 안 바랄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통일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미국 아, 미국 영향이 바로 더 정답이네. 가까워져. 아, 진짜. 미국이 압록강 도망강까지 오니까. 근데 중국은 통일을 원해요. 아, 원해요 또? 왜 원하냐 그랬더니 한반도가 완전히 친중 국가가 되는 걸 원한대요. 아, 그럼 진짜? 거꾸로 지금 중국이 동해로 못 나오죠. 네. 그러면 한반도가 친중 국가가 되면 동서남북대를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완전 이득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한반도가 친중으로 통일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 두려운 거죠. 지금 중국은 북한이 그렇게 말 안 듣는데 못돼 보이는 북한, 중국이 아무리 도와줘도 북한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해요. 아, 진짜요? 안 해요. 끝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45년에 독립됐죠. 네. 중국은 49년에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4년 동안 김일성은 지도자고 마오쩌둥 게릴라잖아요. 누가 누굴 도왔겠어요? 김일성이 마오쩌둥. 아, 진짜요? 특히 동북전쟁, 연변 이쪽 지역에 전쟁할 때 마오쩌둥 군대한테 소총 수만 정을 줬고 부상병을 다 치료해줬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가면 내가 받을 거 받는 거야. 나 없으면 니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하고 중국도 어느 정도 인정해요? 옛날 세대는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줘도 뺀질거리고 고맙다고 안 하거든. 그러니까 믿지. 한번 패고 싶어. 근데 팰 수가 없어요. 얘가 맘대로 하면 큰일 나니까. 왜? 중국의 속셈은 무서운 거예요. 북한을 통해서 동해로 나오는 거거든. 못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 상태로 북한을 먹는 게 꿈인 거예요 중국. 근데 통일은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의길 씨 북한이 김정은 통일하면 만세할 거예요? 아니 절대. 난 참전할 거야. 나 막을 저도 거야. 참전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국은 반대. 일본은 또 라이벌 국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경우든 원하지 않지. 진짜요? 왜? 북한, 남북한이 통일되면 어떻게 돼요? 거대한 민족 국가가 탄생하잖아. 강해지죠. 반일 감정이 있잖아요. 일본하고 화해가 안 됐잖아요. 거기다 북한 더 심하죠. 핵이 있잖아. 그럼 지금도 5인데 핵무기를 가진 대한민국이 탄생할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는 평화로운 국가를 지향할 거지만 인구 5,100만도 지금 힘들어서 지금 LNG선 일본이 못 만들어서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이미 그 인구 8천만에 세계 5위 국방력에 이제 핵 무기 능력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탄생한다고 해서 악몽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륙의 나라가 되는데 일본은 섬나라. 일본은 꿈이 어떻게든 지금 한일 해저 터널 뚫고 싶은 게 꿈이에요. 대륙으로 가려고. 그런데 거대한 민족 국가가 탄생해요. 대륙 국가가 탄생해요. 그럼 일본 낙동강 오래갈 되는 거지 이제. 일본은 지금 분단 국가를 유지하면서 양쪽을 다 관리하는 게 목표예요. 아 우리 통일돼가지고 일본 속 터질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통일하자.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빨리 북한하고 수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한국하고 북한하고 동시에 수교하는 거잖아요. 양쪽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죠. 일본은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는 가까운 의미에서도 위험한 나라예요. 일본은 지금 북한과 수교를 하는 거고 여러분이 일본이라고 생각해봐요. 통일 원하겠어요? 영구분단 원하겠어요? 영구분단 원하죠. 안 그러면 더 큰 라이벌, 위협적인 라이벌. 그러면 미국은요? 미국은 또 착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통일을 원해요. 어떤 통일이냐? 네. 북한을 한국이 먹어서 압록강 도만강에 캠프 험프리 기지를 세우는 거. 베이징 두들겨 패려고 그러는 거. 이게 미국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통일 원하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마다. 미국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주한미군에 대해서 반미인 사람도 있고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주한미군이 있는 이유는 뭐죠? 한국 전쟁 때문에 북한을 막으려고잖아요. 그럼 통일되면 주한미군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성이 없네요. 주한미군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존재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이유도 명분도 다 사라지죠. 그렇죠. 중국을 견제한다는 건 명분이 안 돼. 그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유는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하고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죠. 중국이 우리를 못 건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주한미군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걸프 국가들이 미군 때문에 얻어맞았잖아요, 이란한테.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는 건 도움도 되지만 위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통일이 되면 주한미군이 상대해야 될 주적으로서 북한이 사라지니까 나 여기 있을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왜 캠프 험프리에서 그렇게 100억 달러까지 줘주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해줄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통일은 거대한 민족국가, 주한미군의 존재의 의미가 희석되는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그리고 궁금한 게 네. 사실 북한에서 미국에 대한 시선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 교육 시키는 것도 미국이 안 좋다. 막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데 통일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마음이 바로 없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갈등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 되면 더 주한미군이 있기 어려운 거죠. 북한 사람들은 어차피 미국 싫어하잖아요. 통일됐는데 쟤들 왜 있는 거야? 우리 원래 나쁘다고 배웠는데 그다음 우리 입장에서는 민족 정서가 아무래도 고조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폐쇄된 민족주의라는 건 안 돼요. 그거는 열린 민족주의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북핵 위협도 사라지잖아요. 그럼 미국의 해구산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통일은 불확실성이죠. 그러면 마지막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해요?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간절히 원해요. 진짜요? 왜냐하면 네. 러시아가 착해서가 아니고 네. 러시아의 이해관계 때문이에요. 오. 러시아의 딜레마는 유럽이면서 유럽이 항상 안 껴줘요. 폴란드가 미워요 일단. 근데 폴란드도 러시아 유럽이에요 그러면 싫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맞죠? 말 제대로 안 하잖아요. 애매해져. 약간 자기까지만. 그러니까 유럽이면서도 유럽이 아니에요. 유럽이면서도 아시아인. 그래서 유라시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고 동양에서는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시베리아가 있으니까. 그게 러시아의 딜레마예요. 물류 처리도 훨씬 쉬울 것 같은데요. 러시아에는 항상 두 학파가 있었어요. 우리는 서구로 가야 된다. 러시아의 피터되지. 우리는 유럽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철저한 서구파였어요. 모스크바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로 온 게 바다로 유럽으로 간다고. 젊은 시절 유럽에서 다 보내요. 철저한 서구파였어요. 상트페테르부르 하면 모든 게 다 유럽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서구파예요. 근데 반대파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슬라브 공동체가 있어. 우리는 유럽과 다른 정체성이 있어. 이게 이제 그 슬라브주의예요. 이게 바로 레닌 같은 사람들이에요. 푸틴. 그러니까 유럽과 다른 우리만의 슬라브 민족주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게 둘이 항상 충돌했어요. 근데 푸틴은 결정적으로 슬라브주의. 유럽을 싫어해요. 서구를 싫어해요. 서구에 영향받는 우크라이나 손봐야 돼.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유럽은 소련이 무너지면서 북극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걸 유럽에 끼워줄까 말까? 북극곰 보니까 귀여운데? 재롱도 떠는데? 야, 노르드 스트림 연결해. 메르켈. 가스관. 연결을 시작했어요. 믿을까 말까? 약간 믿는 쪽으로. 근데 모든 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깨졌잖아요. 역시 북극곰은 안 돼. 못 믿어. 푸틴도 나 유럽 싫어. 우크라이나 지원해줬고 폴란드 뒤에 밀어서 우리 먹으려고 그래. 우리 코피 터지게 했어. 나 유럽 싫어. 이제 끝났어요. 푸틴 살아생전에 유럽과는 이제 끝났어요. 폴란드도 이제 안 믿죠? 러시아 절대 안 믿죠? 원래 안 믿었지만 더 안 믿죠? 자,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 미래를 위해서는 유럽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장악한 걸 물려주지 않을 거니까 제재는 유지가 돼요. 나토가 이걸 인정 못 하잖아요. 원래 푸틴의 계획은 신동방 정책이라고 있어요. 동방에서 미래를 찾자. 우리는 동방으로 간다. 그래서 동방 경제 포럼 매년 9월에 푸틴이 매년 오는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에. 그럼 푸틴의 꿈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시베리아 극동의 무한한 자원. 이거 개발하자.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TSR,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써 현대화시켜요. 보다 빠르게, 더 많이, 더 튼튼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녹고 있는 북극 항로. 일반적인 항로보다 무려 40%가 단축되거든. 거기다 지정학적 위험도 없거든. 스웨즈나 홍해 이런. 파나마 운하도 지금 강원도에 막히잖아요.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시베리아 극동, 동방에서 미래를 찾겠다가 신동방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 신동방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협력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 아직 경제력도 안 되고 인도 모든이 왔다 갔다 해. 실리 외교. 중국 마음에 들어. 그러나 중국은 무서워. 인구가 14억이야. 거기다 지금 연해주, 하바롭스크, 아무르주, 한반도 6배, 7배 되는 땅이 원래 청나라 말기에 청나라 거였거든요. 러시아가 아이온 조약 1858년,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다 뺏어갔거든요. 그 동해에 못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불안하죠. 시베리아 국동이 땅은 어마어마하지만 인구는 몇백만이거든요. 14억 중에서 2천만만 들어와서 안 나가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두려워요. 협력은 하지만 두려워. 자, 일본이 있죠. 일본은 북방 4개 도서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뺏어가서 그게 항상 긴장이잖아요. 그럼 남는 건 어디예요? 한국이죠. 한국은 러시아가 오는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러시아는 기업이, 산업이 없어요. 러시아 유명한 기업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중국은 알죠? 많이 알죠? 요즘은 또 핫하고. 러시아는 산업이 수출품의 75%가 자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지금 코피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제조업이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 초코파이, 도시락면이 러시아 국민 음식이에요. 그것도 못 만들어. 없어요, 공장에. 그래서 자, 수입하고. 자, 경공업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 있어요. 전기전자 있어요. 그 다음에 기계공업 있어요. 조선 있어요. 북극 항로 시대에. 거기다 심지어 한류도 좋아해. 우리한테 약간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친화적이에요. 동양 친화적이에요. 동양 문화 아주 깊숙이 해박해요. 중국 문화, 일본 문화에도.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국하고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북한만 연결되면 되는데. 그러면 바로. 예, 나지나선 연결되는 철도 연결되는데 미싱링크 북한을 통해서 가스 파이프라인 빼 철도 연결해 물류 연결해 부산 세계 환적항 2위예요. 싱가포르가 1위거든. 거기 북극 항로 이용하기에는 여기가 최적지야 부산항이. 그러니까 러시아 친구들이 그래요. 통일 안 해도 좋아. 일단 트기만 해라. 경제적으로. 제발 좀 털어. 북한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약간 그래서 비용도 받을 수 있고. 죽은 김정일이 우리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때 관계없이 푸틴하고 메드베데프 김정일 그 시기에 만나갖고 가스관 연결한다고 지들끼리 합의한 적이 있어요. 오, 진짜. 우리하고 얘기도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가스관 연결하면 빼고 니네도 좀 써. 북한. 네. 그다음에 우리 철도 연결되면 통과를 받아. 네. 북한은 해결되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말씀드렸지만 통일이 돼도 중국, 일본, 미국 모두 안보적으로 불안하죠. 러시아 불안할 게 뭐 있어요 여기 극동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유일하게 예, 좋아하는. 안보적 불안정성은 없으면서 러시아 미래를 위해서 통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 일본,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통일은 지금 적극적으로 바라는 건 러시아. 그다음에 불확실성으로 눈으로 쳐다보는 거는 중국, 미국, 일본. 일본은 어느 경우든 반대. 중국과 미국은 지들이 원하는 통일은 찬성. 이게 지금 답인 거예요. 이거를 뚫고 가야 되는 게 우리 힘이고. 그러나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독일 통일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다 반대했어요. 그렇죠. 러시아는 무너지면서 이제 돈 차관받고 하면서 됐고 나머지 끝없는 그 세 나라들을 독일이 설득하고 밀어붙여서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근본적인 질문이 상대는 북한이잖아요. 되게 평화롭게 통일되면 좋지만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붙는다면 한국은 확실히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죠. 그러나 저쪽이 핵을 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처뿐인 영광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방식은 안 돼요. 재래식 전략은 우리가 압도적이에요. 진짜. 그러나 쟤들이 핵을 쓴다고 소리가 지는 건 아니에요. 한반도 전체 기지를 다 핵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요. 한 발 쓰는 것도 위험한데 여기저기 쓴다? 그럼 쥐들도 핵 터지는데 아마 못 쓸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 왜냐 핵 쓰면 죽으니까. 독재 정권은 죽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핵을 꼭 쓴다는 것도 사실은 극단적인 가정인데 쓴다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쓴다고 해서 우리가 진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핵 맞았다고 해서 김정은 만세하고 살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참전할 거죠, 이게 실도. 그러니까 힘으로도 뭘로도 북한이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위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은 북한이 핵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북한이 이번에 이제 155mm 자주포 K9 같은 것도 공개했더라고요. 오, 새로. 예, 일단 K9보다 훨씬 커요. 기술력이 딸린다는 거고. 두 번째, 그동안 북한이 쐈던 그 자주포 쏘는 걸 보면 한 발 쏘면 철렁거려요. 놀이기구예요. 진짜. 예, 돈 안 내고 놀이기구. 아이고. 자, 우리 K9은 미동도 안 해요. K9은 15초내에 3발을 쏠 수 있어요. 급속 사격. 근데 출렁출렁하면 어떻게 돼요? 한 발 쏘고 다시 쏘는데 몇 분 걸려요. 기다려야 되죠. 예. 그게 기술력이에요. 흉내는 내도 재래식 전력은 압도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 제이나 피터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제이가 보기에 미군들 정신력하고 대한민국 군인들 정신력하고 어디가 더 쓸 것 같아요? 우리 쪽 아니 오! 미국 쪽이래요? 아까 대한민국은 훨씬 앞서가죠. 바로 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력은 우리가 사실은 정신교육을 많이 하니까 미군은 정신교육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렇죠. 그냥 개인 뭐 네. 그런 거. 근데 전투력은 미군이 압도적이죠. 우리하고는 비교 안 할게요. 그동안에 싸웠던 군대랑. 많이 싸웠죠. 미군이 뭐 불러다가 매일 뭐 트럼프 어록 암송시키고 뭐 트럼프 만세 이런 거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미군은 월급이 해결해줘요. 그렇죠. 네. 말 안 들으면 감봉하면 그냥 치명적이에요. 그 말 잘 들어요. 미군이 싸움을 잘하는 건 첫째 복지, 생활을 책임지고 자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능 좋은 무기 이거예요. 돈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따지면 이란 군이 정신적으로 더 셀 거예요. 우리 지도자 죽였어, 뭐 나 자폭할까 뭐 이렇게. 근데 의도 터지잖아요. 그럼 북한군이 10년을 근무하고 김정을 위해서 뭐 자폭한다 그러지만 전투력이 셀 것 같아요? 셀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왜 싸워야 되는지 명분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내 가족, 내 형제, 내 조국의 미래를 여기는 아니에요. 김정은 만세하고 자폭해야 돼요. 우크라이나에서도 항상 나왔죠. 김정은 만세하고 자폭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투력이 나오겠냐고요. 안 좋았죠. 나오질 않아요. 그냥 기계적인 거지. 정말로 내가 내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렇게라도 죽어야 내 가족이라도 살지. 훨씬 건강해요. 왜 싸워야 되는지, 자유가 뭔지, 평화가 뭔지, 민주가 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전투적으로는 압도적이에요. 북한이 막 찍어내죠. 지난해 5월 달에 진수하다가 좌초 바닷물에 잠긴 강건함이라는 5,000톤급 구축함을 지금 8월, 9월 달에 전력화한대요. 그렇게 자빠지면 소금물 들어가서 엔진을 못 써요. 전자장비 다 망가져요. 수리하는데 몇 년 걸려요. 김정은 말 한마디로 돼요. 야, 하늘에 달 따와. 그럼 따와요, 얘네들은. 따와가 달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런 군대와 대한민국 군대를 비교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북한을. 그러나 이 한국군이 북한과 붙어서 진다? 절대 지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뭐 우리가 뭐 북한의 드론도 못 잡고 뭐 그건 평시니까 못 잡죠. 전시엔 다 잡아요. 다 잡고.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으로 우리가 밀린다? 그런 일 없다. 그리고 북한이 뭐 선제 핵을 쓴다? 그럼 지들이 죽는 길이다. 벌하고 똑같아요. 벌은 벌침 쏘면 죽죠? 네. 다 나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헥헥거리잖아요. 푸틴도 힘들면 헥헥거리죠. 힘들면 헥헥거려요. 강아지도 힘들면 헥헥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불안할 건 없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이제 통일하고 싶으면 당연히 전쟁은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노력이 앞으로 필요해요? 첫째, 통일은 안 해도 서로 싸우진 말자. 그리고 오고 가자. 야, 기차 좀 내려오고 파이프라인 나오고 내가 너 잡아먹니? 안 잡아먹고 무력 통일 안 돼. 헌법으로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 군이 올라가면 국제법적으로는 침략이 돼요. 유엔에 가입돼 있으니까. 그럼 왜 피비린내나게 싸웁니까? 안 올라가니까 서로 평화롭게 살자. 장기간. 원래 하나였잖니. 자유롭게. 니네 금강산 개성 때 좋았잖니. 너 어렵잖아 지금. 사람 지금도 굶잖니. 북한군의 30%가 영양실조예요. 너 가난한데 돈 거기다 왜 쓰니 지금. 미사일 왜 만들고. 이렇게 가자 길게. 그러다 보면 우리 통일 방안이 그거예요. 서로 잘 지내자. 그 다음에 연합으로 가자. 미국처럼 연방으로 가자. 걔네도 고려 연방제였어요. 우린 남북연합. 그 연합으로 가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통일은 맨 나중에 가서 하든 말든.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 언젠가 하나가 되는. 이게 우리 통일 방안이거든요. 뭐가 나빠요? 근데 얘들 와서 갑자기 우리 다른 나라야? 같은 민족 아니야? 헌법에서 쉬워? 철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누가 또 동조해요, 여기서. 두 나라로 가자고. 일부 세력들이 있어요. 두 나라로 살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두 나라로 가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말하는 통일의 편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나라가 되면 중국이 북한을 먹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다른 나라니까. 탈북민 야도 받으면 안 돼요. 다른 나라 사람인데 왜 다 받아요? 난민 심사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륙의 정체성을 영원히 잃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국가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실상 이국간이 당분간 이국가처럼 지내자. 알았어. 꽤 오랫동안. 그렇지만 마지막에 목표로서 영어로 엔드 스테이트로서 통일이라는 거는 건 지우지 말자. 너랑 나랑. 나 너 이해하고 너 잡아먹지도 않을 거고 같은 나라처럼 가자. 그리고 서로 평화 정착하고 왔다 갔다 하자.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통일 안 할게. 이게 답인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우리 통일 방안이에요. 흔들릴 거 없어요. 그 다음 주변국이 통일 안 하는데 어떻게 통일을 하느냐. 주변국 통일 원하지 않았잖아요. 독일. 동독 정부도 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동독 주민들이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은 그렇게 보면은 주변국을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서로 원하면 못 막아요. 뭐 국제법 필요 없어요. 동독은 국제법 없었나? 가자 북으로 뭐 오자 오라나무로 그냥 그 휴전선 밀고 들어오면 베를린 장벽이 그렇게 무너졌거든요. 막 몰려가니까 초병들이 옛날에 막 총 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 베를린 장벽에 넘은 철조망에 시신들이 걸리고 가슴 아픈 사진이 많아요. 그 동독의 상처예요. 근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려오니까 초병들과 어떻게 막아요? 지금 DMZ에 JS에 수십만 명 몰려가봐요. 그 총 쏠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통일할 거라는데 주변국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너도 날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랑은 행복으로 가는 거지 비극을 하는 게 아니라는 신뢰를 줘야 돼요. 그래도 동서독은 통일되고 10년 동안은 아직도 상처가 아직도 조금은 있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어느 경우든 평화 통일이라는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통일 비록 내가 힘들어도 말씀드렸던 그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통일 비용을 내가 내더라도 내 자식, 손자 미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세계의 화약고가 사라진다는 건 글로벌 평화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해요. 그렇죠.
극동화 화약고가 사라지잖아요. 점차 이 극동에 있던 긴장도 풀릴 거다. 말씀드렸지만 통일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강압적이거나 상대 의사에 반하는 통일이거나 이건 아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이 통일이 주변국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평화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동북아, 글로벌 질서에 도움이 되는 통일이 된다는 신뢰를 끊임없이 줘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되니까. 근데 너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가지고 진짜 네. 되게 새로운 시선인 것 같아요. 진짜로. 외국인들이 사실 통일에 대한 생각할 수는 있지만 크게 알아보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더 매력적인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가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2부에서 진짜 한국 그 위치부터 해서 또 통일 무슨 노력이 필요한지까지 얘기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통일된 후의 대한민국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오랜만에 저도 다시 한번 해본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정말 사랑으로 평화롭게 뭐 언제가 됐든 그렇게 꼭 통일되는 그런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반도에 제가 몰랐던 장점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장점들을 알고 있었다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성 그것도 되게 새로웠던 것 같고 남는 교훈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입장료 내도 돼요. 네. 저 사실 예전에 유튜브로 약간 분단 때문에 나눠진 가족들 그리고 약간 그 가족 사람들 막 진짜 오랜만에 막 서로한테 연락하는 그런 장면들 유튜브로 예전에 좀 많이 봤었는데 다시 한번 그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이 상황을 이겨야 된다는 이런 인식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사실. 그냥 현실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뭐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 뭐 만약에 통일되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통일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온 사람인데, 근데 오늘 얘기 이후로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맞아. 인간적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제일 중요하죠. 박사님도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분은 이제 통일 서포터가 되는 걸로. 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서명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전달할 수 있어서 또 한반도 통일 분단이 국제전쟁, 한국전쟁은 국제전쟁이었습니다. 결과고 또 한반도 통일은 국제 질서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국, 폴란드, 유럽의 2분, 미국의 1분, 제주도에 1분, 이길 선생 씨는 이제 뭐 다 잘 이해하지만 특히 3분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들에게 이 쉽지 않은 주제를 전달했다.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 그런 점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또 나가서 여러분들 사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당위성,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줘야 대한민국의 통일이라는 게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의의가 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유익한 정보하고 뜻깊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모입시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